다음 달부터죠. 구체적으로는 3월 4일부터 주식 거래,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지금은 한국 거래소 딱 한 곳뿐인데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국내 최초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지금은 주식을 거래하는 시간이 평일 기준으로 하루 6시간 30분 정도인데 그때부터는 그 2배에 가까운 하루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빼고 나면 하루 온종일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직장에 다니거나 하루 종일 장사하느라고 주식 투자가 여의치 못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편리해지겠죠. 그런데 저는 왜 이 기사를 접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렸다고 생각할까요? 마침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 주가 거품 논란의 중심에 있던 대표적인 세 가지 종목이죠.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이 세 가지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컨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의 노후 자산을 불리면서 매년 필요한 만큼 찾아 쓸 수 있을까요?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은요, 알다시피 2월 25일 기준금리를 기존 3%에서 2.75%로 0.25%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4.5%인 미국 금리와의 차이는 기존의 2%에서 1.7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최근 한국의 물가 수준이 그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국은행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까지의 1.9%에서 1.5%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0.1%만 낮추어도 많이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0.4%, 즉 지금까지의 성장률 전망치에서 무려 20% 이상 크게 낮추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를 떨어뜨려서 빠르게 싣고 있는 경기 침체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불안하다는 점인데요. 예컨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그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은 한국 경제의 동맥경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 인구는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그들이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특히 청년 세대들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경우만 보더라도 소득 대체율을 몇 %로 하느냐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 세대들은 그것이 43%든 44%든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노후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점진적으로 13%까지 올린다는데 앞으로 오를 것이 국민연금 뿐이겠습니까? 예컨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최근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연간 23조 원이 기초연금 때문에 지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령 인구에 대한 공적 지출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앞으로 직접세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간접세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훨씬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13%도 올리고 이것조차 또 언젠가는 더 올려야 하는 형편이니까 지금 당장 집 한 채도 못 사는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지난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걷어들인 근로소득세가 6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반면 경기 침체 때문에 법인세, 즉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노인 세대들에 대한 부양 책임을 청년 세대를 비롯한 월급쟁이들한테 떠안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무슨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의 문제는 노후 세대들입니다. 어쨌거나 가난한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청년 세대들의 반발로 인해서 국가가 계속 세금으로 무한정 책임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당장의 노인 세대들도 각자 도생, 즉 있는 돈이라도 잘 불리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퇴직연금 IRP도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주식 투자도 하루 12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치 젊은 친구들이 24시간 하루 온종일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시세에 신경 쓰듯이 노인 세대들도 하루 종일 돈 굴리는 소리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평생을 예적금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일도 돈도 없는 노후에 투자에 신경 쓴다고 돈을 불릴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안 까먹으면 다행인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예적금만 할 수도 없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돈 들어갈 일도 많고 은행 이자 가지고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긴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투자는 하되 돈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투자할 돈의 질이 중요합니다. 즉, 내가 가진 자산 가운데 최소 3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돈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이 충분히 있다면 그 돈 가운데 투자에 활용할 돈을 구별할 수 있고, 금융자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반대로 집이나 부동산이 다행히 있다면 그것을 적당껏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앞으로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써야 할지에 대한 계획, 즉 재정 안정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은 혼자 해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다 큰 성인 자녀와 함께 상담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투자 상품의 경우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요, 주식과 같은 개별 종목이 아닌 ETF, 잘 알고 계시죠? 즉, 자본주의의 평균에 투자하는 상품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인류가 망하지 않는 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상승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ETF는 가능하면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상품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 경제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소 매년 5%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면 더욱 좋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주식 가격과 상관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안전마진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 만약의 경우 원금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대체로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만기가 없는 상품. 노후라는 것은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찾을 수 없는 만기가 없는 투자 상품, 즉 황금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투자 상품을 찾으실 때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점점 우리의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투자에 관심을 가지라 하면서 많은 도구, 시스템들을 개방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 돈을 잃지 않고 내 돈을 불리면서 필요한 만큼 매년 빼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하고 실행하면 좋을 세 가지 원칙, 또 이 세 가지 원칙 가운데 제일 마지막 투자 상품을 고르는 기준 세 가지도 함께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